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이 책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었죠. 그죠? 보조지표 뭐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은 다 거의 전부 이제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거였고, 추세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심리적 분석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 기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있을 때,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구분을 좀 져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기본적 분석 얘기인가 보다. 이거는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 얘기다. 아, 이거는 이 사람만의 독특한 매매법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경험에 의한. 그죠? 근데 그 매매법조차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윌리엄 오닐의 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 실전 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쓴 거죠. 그죠? 윌리엄 오닐.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기본적 분석은 뭐고, 그 다음에 이 심리적으로 어떤 이제 이 눌림목을 공략하는 그런 이제 매매법인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 사람 매매법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성장주 투자의 대가로 이제 이 사람을 꼽고 있고. 그래서 성장주의 정의를 내리는데 책 한 권을 쓴 거죠. 네, 정의. 그러면 저 책은 우량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똥준이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성장주만 이 사람은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3,000개 종목 중에 성장주에 해당되는 뭐 한 5%, 10%에 해당되는 그 종목들 얘기를 하는 거고, 압축 선정을 그렇게 한 거죠. 그 상태의 매매법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책에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어떤 챕터를 볼 때 지금부터는 기본적 분석 얘기구나. 그럼 재무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재무를 통해서 나오는 지표들 얘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는 어디에 있어? 그럼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제 여기에서 공시를 막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뭐 큰 문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챕터 구성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전자공시 시스템을 제일 먼저 놓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런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 보고서들 중에 보고서는 되게 많잖아요. 아까 이 오스코텍 이 반기 보고서도 물론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보고서라고 하면 이 오스코텍 기준으로 하면 보고서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100개 했는데 100개가 넘는 보고서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79개만 있네요. 지난 3년 동안 발행한 게. 이렇게 많은 보고서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실적은 반기 보고서나 또는 이제 공시를 미리 하게끔 돼 있는 예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15%에서 30% 정도 변동이 생기면 무조건 이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실적 공시인 거죠. 이런 공시들이 중요한 거죠. 성장주냐, 우량주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그죠? 네. PBR, 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보고서가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안에는 이제 실적, 재무에 대한 사항이 이쪽 한 챕터에 걸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 이 한 챕터에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와 그 회사 자체만 보는 개별 재무제표 이 두 개가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PBR을 만들어낼 거냐, 또는 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에빗을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돈을 가장 상식적으로 벌기 위한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항상 기준은 이익입니다. 이익,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게 EPS라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나누기 총 주식수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총 주식수. 나중에 배워요. 이런 거. 뭐 총주식수니 뭐 이런 얘기들 다 따로 또 배우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EPS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EPS 대신 퍼를 보죠. 그래서 퍼라는 거는 이제 현재가, 현재가를 기준으로 또는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당 순이익은 언제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냐면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알 수 있는 거죠. 주가는 365일 워킹데이 기준으로 240분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바뀌는 개념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어떤 주식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내가 어떤 종목을 열었을 때 기준을 적어 놓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원이라는 종목을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 기준이 적혀 있다고요. 이 옆에 6월달 기준 퍼가 어떻게 되고 EPS는 어떻게 된다. 이건 6월달 기준인 거죠. 근데 지금은 10월 4일이잖아요. 그죠? 3개월이 넘었죠, 이미. 그러면 이 퍼라는 게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개월 전 대비, 3개월 전이면 지금 한 이쯤 되겠죠. 그죠? 3개월 전 대비 지금 가격이 1,700원이었던 게 뭐야 이거 3,000원이 넘었네요. 2배가 넘었네요. 3,400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 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갭이 더 커졌잖아요, 지금. PBR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때는, 이때 이 가격 기준으로는 1.28일 수 있지만, 재산을 고정시켜 놓고 현재가를 넣어버리면 2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한 2.5 정도가 되겠죠. PBR이. 오늘 시점 기준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이 재산 상태가 또 나오면 얘가 돈을 만약에 벌었던 기업이라면, 그죠? 벌었던 기업이라면 그 값이 커지면서 PBR 값이 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낮아지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점 기준의 퍼와 오늘 시점 기준의 PBR을 계산을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분모값이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재산정되고 하는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이 자기네 돈 얼마나 벌었어요 알려주질 않으니까 갭이 더 커지는 거죠. 매일 나한테 실적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BPS는 이제 PBR을 계산하는 밑에 이제 분모인 거죠. 그래서 순 자산을 부르는 재산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야? 이게 왜 중요해? 너는 지금 당장 엄청 벌 수도 있는데 너 내년에도 그렇게 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지금은 죽 쓰고 있는데 내년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뭐 해외여행 다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비행기 값이 이제 좀 비싸지지 않을까? 그래도 팔릴 테니까. 그래서 항공주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개소리죠, 개소리. 그걸 알면 신이죠, 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측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일단은 나한테 보여줘. 결과. 그래서 돈 벌어? 대한항공이죠.
그죠? 돈 벌어, 너. 오늘 시점 기준으로. 돈 벌어? 돈 버네요. 네. 저한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민 좀 해볼게. 유보율, 이러면은 너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500%, 600%, 요 정도는 돼야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너 좀 불안하다. 얘만 있나요? 아시아나도 있죠. 아시아나 항공. 얘도 있죠. 그죠? 얘도 분기 이렇게 보는 거죠. 죽 썼겠죠. 코로나 때는 더 죽 썼을 거고. 매출은 당연히 이때 대비는 더 줄었을 거고. 부산항공? 걔도 상장사였나? 부산 어떤 항공사지? 이스타 항공인가? 이스트 항공인가요? 이스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항공사들이 이제 뭐 워낙 많으니까 요즘에는 좀 많아졌잖아요. 예전 대비.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비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상, 뭐 예측 이거를 합리적으로 하면은 오케이. 근데 그거를 진실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면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작년에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작년 9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다고요? 그래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해졌죠,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전에 ROE 뭐 이런 거고.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가 이렇게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뭐 이자 보상 비율, 고정 비율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계산식은 이렇다.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라이트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냐. 이 부분은 정독만 좀 해달라.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있고 계산식은 이렇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얘기는 가치투자발굴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한 챕터만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이해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쪽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 굉장히 큰 틀인 거죠. 큰 틀은 이 X파일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익성 지표, ROE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잖아요. 당기순이 나올 때마다 색깔을 칠해 놨잖아요.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안정성 지표도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 최소 하나. 그 다음에 수익성 지표도 최소 하나는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두세 개 막 이렇게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고.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부채 비율을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부채를 보는 거잖아요. 얘를 섣불리 잡아버리면 특정 산업이 다 날아간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융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은행도 돈을 왕창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이나 이제 고객이라고 하면은 일반 회사나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사이에서 이제 뭐 1%, 뭐 몇 프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뭐 증권사들도 고객 예탁금 또는 뭐 이렇게 돈을 빌려 와서 누군가한테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가진 돈 대비 이 파이가 너무 큰 거죠. 그럼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겠네요. 그래서
부채율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항공사들도 부채 비율이 무진장 크죠. 항공사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100%로 잡았다. 그러면 이 항공주들 다 날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KB금융,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1200% 막 이렇게 잡히잖아요, 지금. 1000%, 1200%막. 내가 얘를 안정성 지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100보다 크게 잡았다. 예를 들어서 조건 검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정도, 다다음 정도, 아마 2주나 3주 내로는 배우실 거예요. 얘를 배운다. 그럼 여기에 보면 부채 비율 100% 이하. 얘 때문에 날아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산업 자체를 날려버리는 개념이거든요. 유동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유동 비율은 특정 회사의 유동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날아가는 회사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산업별로 저런 거를 지표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뺄 거야. 얘를 뺄 거야. 얘를 빼면 이제 전 종목, 산천 종목이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이 부채 비율이. 근데 진짜 위험한데 빼면 안 되는데 얘를 뺨으로 해서 위험한 종목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내가 지금 보는 산업군이 얘네들인데 뭐 엄한 산업군에서 탁 끼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의 부채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채 비율만. 부채 비율 있죠? 30%.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보율이 3만이니까 재산 상태가 장난 아니죠, 지금. 뭐 다 갚아버려도 뭐 큰 무리가 없는, 그래서 무차입 경영 막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그런 회사인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성 지표라는 겁니다. 안정성 지표. 그래서 우량주를 내가 찾고자 하는 거죠. 또는 가치주를 찾고자 하는 게 안정성 지표를 써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거를 딱 봤는데 영문 조건 검색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지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회전율인 거죠. 네, 회전율.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지표. 이거는 얼마나 많이 버냐. 그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과 다 중요시하지만 특히 매출액 증가율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항상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포텐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생기는 거고, 저는 그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일반론은 영업이익 증가율과 또는 순이익 증가율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왜 순이익 증가율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중시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론은 중시합니다. 네. 총 자산 증가율보다 순이익 증가율을 훨씬 중시하고요. 사실 매출액 증가율보다는 이 순이익 증가율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그리고 그 순이익 증가율이 이 매출액이 같이 증가함으로써 생긴 그 순이익이라면 그거는 뭐 미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광기가 드러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바로 시젠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매출이 미친 거죠. 여기서 여기 100%가 넘죠, 지금. 한 150% 이상 증가를 했죠. 보이시죠? 이거를 신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실적. 이 실적을 찍었을 때
이 영업이익이 같이 신급이 되는 거죠. 그죠? 600%. 거기에 단기 순이익까지 같이 신급이 되는 얘도 600%. 그죠? 얘는 250%, 600%, 600%. 이 실적을 찍은 거죠. 이걸 굉장히 중시한다고 시장에서는. 이런 신급으로 이렇게 확 찍어버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그럼 뭐 시장이 난리가 나면서 이제 상한가를 막 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보여드렸죠. 그거를. 저런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런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성장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로망인 거죠. 네. 뭣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지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사업 보고서는 좀 쉬었다 갈게요.